미중 정상회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Very, very distinguished and respected president of China. So I think we've already agreed to a lot of things, and we'll agree to some more right now. And it is normal for the two leading economies of the world to have frictions now and then. Should stay the right course and ensure the steady sailing forward of the giant ship of China-US relations. I always believe China's development 네,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가림 호소대 교양학부 교수,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장가희 엠베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1시간 40분 정도 만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회담 전하고 회담 후하고 사실 세계에 관심이 없거든요. 두 정상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할까?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태도가 어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느꼈어요. 네, 이게 확실히 오늘은 좀 긴장을 하는 게 느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시진핑 주석은 조금은 좀 어색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두 정상이 지난 2019년에 일본에서 이 G20이 열린 이후에 만나서 6년 4개월 만에 만났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어제 이제 우리 측이 미국에 요구했던 그 핵 추진 잠수함 추진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중국의 쎄쎄, 대만에도 쎄쎄 하겠다 이렇게 했던 말과 다르게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이 굉장히 좀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 좀 적극적이었던 건 이 잠수함이나 드론 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 히토류의 세계 공급량의 90%를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력을 무기화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 트럼프 2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못 만났죠. 그런데 또 중국과도 뭔가 협상의 결과가 없으면 뭔가 자신이 들고 갈 성과가 없게 된단 말이죠, 미국에.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급한 마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 주석이 좀 담담하다고 표현할까요? 좀 무관심한 표정을 우리나라에 빗대서 좀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럼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시 주석이 차를 타러 가는데 거기까지 가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특유의 그런 제스처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트럼프의 성적표를 어느 정도로 지금 보세요, 오늘 회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그래도 성과가 만족스럽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순방할 때 일단 일본에 들려서 새로 그 일본의 총리가 된 분하고 그 미일 동맹을 또 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또 기존에 일본이 그 미국에 그 투자한 5,500억 달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전격적으로 타결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3,500달러를 투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바뀌었지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요. 특히 뭐 천마청 군관까지 받고 무궁화 대훈장 아주 뭐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이거였죠. 가장 중요한 거는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두 문제입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중국이 공급망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더 강경한 히토류 수출 통제를 했어요. 그 이 말은 뭐냐면 히토류 자체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간 히토류,
아니면 그 반도체 어떤 만드는 장비, 테스트 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히토류까지 꼼꼼히 점검해 보겠다. 예.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바이든 정부 때 초기에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도 수출하지 마, 반도체 기술도 수출하지 마, 반도체 장비도 수출하지 마라는 말이 연상이 됐어요. 예. 그만큼 시진핑 주석이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히토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번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회담 때 일단은 그 타격을 받잖아요. 예. 시진핑 주석이 일단 한 발 물러서서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리고 또 뭐 그 대신 그 바터제로 미국에서도 그러면 그 중국이 두려워하는 관세 100% 우리 처리하겠다. 예. 일단은 그분의 서로 양측이 만족스러운 관계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정 교수님,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오늘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까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략적인 어떤 타협을 이뤘다라고 보는데요. 예. 앞서 엄 교수님께서도 히토류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히토류 사실 7가지입니다. 올 1월 초에 중국이 관련된 사항을 이미 발표를 했고 얼마 전에도 그 내용을 중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문제는 미국에서 뭐 새롭게 부각된 문제도 아니고 다 예상됐던 문제이고 그리고 아마 관건인 것은 수출 지향형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관세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 것이 수출 지향의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유리한데 예. 펜타닐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뭐 흥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55%의 관세를 중국이 물고 있거든요. 펜타닐 문제만 없더라도 20%가 줄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이미 상호 간의 어떤 말레이시아에서의 협정을 통해 가지고선 긍정적인 방안을 도출해냈다.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번 무역은 보통 뭐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각자 무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뿔로 받고 싶은데 이는 없고 한쪽은 이는 있는데 뿔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 손은 둘 다 손을 잡으면서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기에는 치명적인 일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내년 4월에 중국에 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이나 플로리다에 답박을 할 거라고 했어. 그러면 정 교수님, 그때까지는 일단 미중이 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더 뭔가가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타협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이 주력을 해가지고선 지금의 문제를 서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문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뭐 리얼얼스라든지 아니면 MP 머티리얼 같은 회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같은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AI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개발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개발된 그런 GPU 같은 걸로는 미국의 지금 AI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 간의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에 어느 정도의 타협을 이뤘다. 그것이 이제 4월 달에 그리고 또 중간선거에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양자 간의 협의 과정에서 누가 더 선점을 하고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했던 말들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 안 만나고 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never were able to talk because I was so busy. I'd come back with respect to Kim Jong-un. I'd come back.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if I didn't get elected, you would have had. If Hillary Clinton came in at the time, he doesn't like too many people other than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I think he would have had a big war. Could have been a very bad war too.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례적으로 지금 저것만 제 기억에 한 4번 언급한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또 오겠다고 그랬어요.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고. 왜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때 김정은 위원장을 3차례 만난 적이 있고요. 물론 그때 비핵화가 실패했지만 그 후로부터 계속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아세안 순방할 때도 계속 김정은에 대해서 구애를 수위를 점점 더 높여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해결사로서의 지금 위치를 노리고 있고요. 또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일본 총리도
그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분쟁 중에 하나인 한반도 문제를 종식시키거나 아니면은 해결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진지하게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쉽지 않겠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도 적어도 이벤트 성격의 어떤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또 미국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길게 봐서는 앞으로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과 같이 그 미북 회담에 그 지속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을 위한 포석도 좀 걸려 있었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에 온 거는 사실 미중 정상회담 때문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내가 여기서 만나게 되면 중국에 결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결과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을 한 거죠. 북한의 어떤 위상을 상당히 높여놓는 거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그리고 중국이 북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색하거나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좀 한계를 느끼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김정은이가 미국과의 어떤 그 교류 과정 속에서 중국은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하노이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싱가포르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조바심을 계속 자아내는 거 그거 굉장히 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트럼프가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제스처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알아들었을까요? 별 얘기를 안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여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그마한 제스처지만 정치와 외교에서는 자그마한 제스처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사업가 출신의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기까지 사실 두 강대국이어서 그럴까요? 장가희 기자,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경주에서 만나는 거냐, 부산에서 만나는 거냐. 백악관에서는 어제 경주에서 만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혼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산을 택하게 된 건, 또 공항을 택하게 된 건 굉장히 좀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으로 가야 하고 또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 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공항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 김해공항에 있는 공군시설 나래마루 여기서 만났는데 이곳이 2005년에 부산 에이펙 당시에 국빈 영접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군사시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안, 경호 이런 것에 모두 다 유리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적합한 장소를 실용과 안보라는 점에서 모두 다 맞게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언론에서는 전례 없이 해외 군사기지에서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의 광경을 한번 보면은 이것도 조금 이례적인데, 원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시진핑 주석이 도착하기 40분 전에 그 나레마루라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미국 대통령이 엄청나게 바쁜 사람인데 미리 와서 기다린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사실 의전을 그런 각국의 정상들이 만날 때는 되게 따지죠. 그래서 가급적인 두 정상들이 같이 조우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죠.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회담을 끝나고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 봐서는 그만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절실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뭔가는 건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갈등을 표출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가 싫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회담, 그 관세 협상에서 앞서 뭐 잠깐 짚어보긴 했지만 반도체 부분이 러튼직 상무장관하고 우리 발표하고 좀 가장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련해서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중에 추후 협상할 때 이 반도체를 무기로 해가지고 또 우리를 혹시나 괴롭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미 통상 협상을 할 때도
뭐 미국에 투자하면은 그 관세가 제로다 아니면 100% 부과하겠다. 근데 최근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외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할 때 그만큼 자국산 반도체를 수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반도체를 미국에 있는 반도체를 미국이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예. 얼마 전에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 대만에다 보조금을 준 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신 그 10%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그 이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에다가 그 지분을 확보하려는 얘기를 상부장관이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뭔가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장가희 기자가 이제 초반에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한번 직접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건설을 이제 만드는 거를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설명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맞춤형 설명이었습니다. 정 교수님, 여기서 네. 아까 보셨지만 중국의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입니다. 네, 일면 뭐 기분 좋아할 리는 없겠죠. 자국의 네. 이름을 분명히 이제 거론을 한 것이니까요. 보통 외교에서 제3국에 대한 거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 동북아의 현 상황을 보게 되면은 비대칭 전략에 대한 어떤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우리는 핵을 못 가졌고 북한은 핵을 가졌고 또 북한은 전략 핵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경 124도까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선 자국의 어떤 영해를 강조하고 있고 시설물들도 10여 개 이상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려할 된 요소가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그리고 그 동력은 핵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무래도 작전이라든지 전략적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언급 자체는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 또 현상적으로도 사실을 언급한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보다 세련된 과정,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은 했지만 그거를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에 와서 만들려고 조건을 네. 내걸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보안 문제도 기술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필리조선소 가서 우리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긍정적이고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핵 연료 그 잠수함은 우리의 수건 사업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그걸 계속 시도를 했다가 여러 가지 대외 사정에서 무산이 있고 예. 또 최근에는 북한이 핵 잠수함을 건조를 하고 특히 러시아하고 어떤 그 군사적으로 혈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미국의 제조업을 회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거기다 건설하고 거기서 생산하라. 예. 물론 이런 선박이 건설하고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핵잠수함을 거기다가 직접 가서 우리 기술로 우리가 건설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다시 우리가 갖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업적 측면이 아니라 해군 군사력 측면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추가적인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필리조선소는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실과 이상을 지금 혼돈하고 있는 어떤 발언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미국에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대와 이상은 당연히 필리에서 만드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잠수함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것이고 또 잠수함의 뭐 은문이라든지 보안 관계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 상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인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회의 주변 얘기를 좀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요. 우리 고위 관료 중에 한 명을 콕 집어가지고 이름도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칭찬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And your career'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o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장관의 이름을 콕 집어서 저렇게 언급했는데 글쎄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나봐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이 기업가였고 자신이 협상가기 때문에 상대방도 좀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에게 좀 더 나은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국의 이익을 좀 지켜내는 협상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도 좀 더 빛이 나지 않았나.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관 장관도 그렇고 저희가 정부를 취재를 해보면 속된 말로 이번 협상에서는 좀 버티기 전략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2기에 대한 평가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건 트럼프다라는 생각을 갖고 에이펙 안에 합의가 안 돼도 우리는 일단 버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전략이었는데 그걸 아마 김정관 장관이 좀 잘 관철을 시켰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프한 협상가라고 표현했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극진한 대접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 경주 천마총 그거는 사실 세계적으로 천마총 근관이요. 세계적으로 굉장한 거고요. 특히 최근에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미국에서 노킹스라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나는 킹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극진하게 그 천마총 근관을 선물했고 또 무궁화 대훈장 그건 사실 미국 대통령 처음인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시가로 한 1억 3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휘어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을 들이면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정상회담에 오찬을 겸하는 거였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호텔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이후에 만찬도 예정돼 있었는데 곧바로 또 룸서비스를 주문했다면서요. 치즈버거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치즈버거. 네. 이 아메리칸 치즈를 거기다 좀 더 추가를 하고요. 케첩도 좀 많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네, 이 호텔 직원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콜라는 안 시키고 치즈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케첩 없이 다 먹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콜라가 없으면 사실 목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왜 콜라를 따로 안 시켰나 그래서 살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신이 항상 먹는 다이어트 콜라를 아예 공수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먹을 콜라는 이미 공수를 미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콜라는 먹지 않고 미국에서 만든 미국산 콜라를 가지고 온 거죠. 그 트럼프는 일기 재임 때는요. 백악관 내 집무실 전용 책상에 이 버튼만 누르면 콜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거를 설치를 했을 정도고 또 최근에는 이 코카콜라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사탕수수를 여기다가 좀 넣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은 자신의 지지층한테 좀 소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콜라에 사탕수수를 미국에서 나오는 이 사탕수수를 좀 넣어라라고 요구를 할 만큼 이 콜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데요. 특히나 제로 콜라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맛이 다른가 보군요. 그런데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건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샴페인 또 우리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마시는 것 같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마시고 그렇죠. 저것만 마신 거죠. 네, 동그라미 신 거. 네, 콜라만 마셨는데 사실 트럼프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트럼프는요, 자신의 아들, 왜 키가 큰 그 배런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어릴 때 뭐라고 했냐면 노 알콜, 노 드러그, 그리고 노 타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상이 있을 정도예요. 술 마시면 안 되고 문신하면 안 되고 약물은 안 되고 또 나는 너에게 A만 원한다. 항상 A+의 행동을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만큼 굉장히 좀 절제를 하는데 자신도 그만큼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절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트럼프가 술을 안 마시니까 트럼프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트럼프가 술은 마시지 않지만 트럼프가 과거에 인수했던 이 와이너리의 와인을 만찬에 깔아준 겁니다. 이 와이너리는요. 트럼프가 예전에 인수하긴 했지만 지금은 둘째 아들이 이 와이너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을 깔아주면서 트럼프의 마음을 오히려 헤아려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 관련해서는 워낙 이게 베일에 쌓여서 정보가 안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정관인 교수님. 그 호텔 묵는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림막을 쳤다고 해요. 시진핑 주석이 몇 시에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보안이거든요. 이게 중국 지도자의 특징입니까?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가 하노이 갈 때 담배를 피는데 재털이 김여정에 들고 와가지고서 쟤를 걷다가 털지 않습니까? 그 생물학 그 코드와 관련된 정보는 누출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다만 이번에 시진핑이 왔을 때 굉장히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인 거는 아마 트럼프 일기 때 말하라고 했었던 트라우마가 재현될까 봐 거기에 대한 상당히 경계감, 조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회자되는 소식이 K-뷰티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이게 뭐 홍보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으로 이제 대변인인데요. 에이펙 기간 동안 이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빗 대변인이 어제 자신의 SNS에다가 마스크팩, 클렌징 오일, 그리고 에센스 등 이 한국 화장품 13개를 한데 모아서요. 이 사진과 함께 한국 스킨케어 제품 발견 이렇게 저기 위에다가 썼더라고요. 이제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이 대변인은 97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29살인데 지난해 역대 최연소 나이로 백악관 대변인에 임명돼서 굉장히 화제가 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또 트럼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한 기자가 이 대변인에게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회동을 하는데 이 장소 누가 정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변인이 너희 엄마가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레빗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한 기자가 좀 자신들의 성향과 굉장히 반대된다고 아주 민주당 성향의 기자기 때문에 당신은 좌파 글쟁이야라고 비난까지 하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좀 트럼프하고 직설적인 언어를 쓰는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사실 뭐 정상 지도자는 아닌데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 젠슨 엔비디아 회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재계 초수들하고 만나긴 만났는데 그 장소가 좀 특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이 업체명을 언급을 해도 될까요? 뭐죠? 업체명이 있는데요. 이 업체명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깐부 치킨이라는 곳인데 이 깐부가요. 저희가 왜 하필 치킨집이 우리나라에 맛있는 치킨집이 정말 많은데 젠슨 황이 선택한 치킨집이 왜 깐부 치킨일까 생각을 해보니 깐부는 우리가 이제 친구를 뜻하는 이 오래전부터 쓰던 은어인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이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는 깐부잖아 라는 대사로 이게 세계적으로 이 깐부라는 말이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젠슨 황이 그런 의미로 이재용, 정의선,
그리고 젠슨 황, 우리가 셋은 친구다라는 의미까지 좀 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이번 회동이 엔비디아의 제안으로 지금 추진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넷플릭스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좀 셋이 함께 이제 화합한다라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뭔가 좀 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뭐 세계 반도체 또 모빌리티 산업을 대표하는 이 강자들이 모여서 뭔가 좀 밀착한다 이런 점을 좀 그러네요. 강조하고 싶지 않았나라고 보이고요. 또 실제 젠슨 황은 한국이 기뻐할 만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